어둠은 모든 것을 가리는 친절한 장막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막이 걷히는 순간 제가 마주한 것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의 성벽이 단 한 줄기 빛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하고도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가 제 손등에 스치듯 닿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안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13년. 저에게 남자의 몸이란 건조한 겨울나무 가지처럼 차갑고 무색취의 것이었습니다. 남편 진호의 체온은 언제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기계처럼 일정한 냉기를 품고 있었고, 저는 그 건조함이 결혼 생활의 숙명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길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뜨겁고 묵직한 박동은 절대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눅눅한 밤 공기를 뚫고 전해지는 이 열기는 마치 펄펄 끓는 용암처럼 제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열기가 닿는 곳마다 미세한 소름이 돋아났고, 저는 제 몸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그리고 무언가 억눌린 듯한 그 호흡.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제 곁에 누운 이 남자는 제가 13년간 머물렀던 그 안온한 안식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옆 스탠드를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스위치에 닿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켜면 안 돼. 이대로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해. 이성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지만 제 몸은 이미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위치를 눌렀을 때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불빛이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환한 듯 쏟아지는 불빛 아래 방 안을 채운 건 남편의 서늘하고 정제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거친 스킨향,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짙은 긴장감이 섞인 낯선 공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저를 내려다보는 깊고 어두운 눈매. 그 눈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갈망이 뒤섞여 기묘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동생이자 저의 시동생, 도준 씨였습니다. 형수님. 정적을 깨고 터져 나온 그의 낮은 목소리는 제 심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어둠 속에서 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는지, 제 입술에 남아있는 이 뜨거운 열기가 누구를 향해 타올랐던 것인지,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손끝에는 아직도 그의 피부에서 전해지던 그 생경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마치 야생의 짐승이 숨을 줄이고 먹잇감을 노릴 때 느껴지는 그런 위태롭고도 강렬한 떨림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시동생이 형의 침실에, 우리 부부의 가장 은밀한 성역인 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제 곁에 눕는 그 순간에 그를 남편이라 믿어버린 걸까요? 아니,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을 때, 그 뜨거운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그것이 남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품이 주는 치명적인 위로를 거부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아하고 차분한 건축가로서, 그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교수의 아내로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의 대가는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마치 거실에 놓인 값비싼 조각상을 아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건드리면 깨질까봐 혹은 품위가 떨어질까봐 그는 저를 만지지 않았고, 저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갈증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사막 같은 일상에 도준 씨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남편이 가진 모든 정갈함을 비웃듯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이름을 일깨웠고, 금기라는 담장을 너무나 쉽게 허물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를 올려다보는 도준 씨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예감한 자의 처절한 웃음이었을까요? 형수님, 아니, 서윤아. 이게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당신도 원했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속삭임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13년간 쌓아온 제 고결한 인생이 단 하룻밤의 열기로 인해 검게 타버린 제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무너져 내리는 제 인생의 파편들을 보며 제가 느끼는 감정이 공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알 수 없는 해방감과 떨림.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파국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남편 진우와 시동생 도준, 닮은 듯 전혀 다른 두 형제 사이에서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수아라는 여자의 남동생이었던 민서가 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형부를 택했듯,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남자 역시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를 선택한 것일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혹은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듯 말이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타락에 관한 기록이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신하며 찾아낸 지독한 진실에 관한 고백입니다. 왜 그는 형의 침대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3주 전 그가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려 합니다. 그곳에 모든 비극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서윤입니다. 올해로 39.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에 서 있다고 말할 나이죠. 저는 건축가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와 날카로운 직선 속에 온기를 불어넣어 누군가의 안식처를 설계하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제가 만든 집들은 잡지에 실리고 사람들은 제가 설계한 공간의 우아함과 조화로움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작 설계하지 못한 단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제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 진호와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과수석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명석함과 흐트러짐 없는 단정함에 매료되었습니다. 13년 전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유명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우리는 강남 한복판 50평대의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삽니다. 거실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장의 가구들이 놓여 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러운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워너비 부부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이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에 가깝습니다. 아니, 어쩌면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찬 쇼윈도일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숨 쉬는 저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언제부턴가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싸우는 소리도, 웃는 소리도, 심지어는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이 넓은 평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언제나 예의 바른 남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고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고가의 선물을 챙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라기보다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를 완성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존재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서재로 직행합니다. 논문을 쓰고 강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그는 자신만의 성벽 안에 들어앉아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 먹었어? 제가 물으면 그는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합니다. 응. 학교에서 간단히 해결했어. 당신도 챙겨 먹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의 영혼이 어디에 머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장 친밀한 타인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은 침실이었습니다. 킹사이즈의 넓은 침대는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광활한 사막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보다 늦게 침대에 눕습니다. 제가 잠든 척 돌아 누워 그의 온기를 기다릴 때마다 그는 벽을 쌓듯 뒤에서 싸늘한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거절이었습니다. 피곤해, 서윤아. 내일 얘기하자. 그가 말하는 내일은 5년째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지향하는 완벽한 삶 속에 욕망이라는 불결한 감정은 자리가 없는 걸까요?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39, 여전히 피부는 팽팽하고 몸매도 관리해왔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로서의 삶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개한 상태로 박제되어 버린 느낌.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웬일로 남편이 서재에서 일찍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 대신 낯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서윤아, 드릴 말씀이 있어. 그의 말투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처럼 건조했습니다. 내 동생 도준이 알지? 이번에 미국에서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완전히 귀국했대.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데 집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 게스트룸 좀 쓰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길어야 3주 정도라는데. 도준 씨, 남편의 6살 어린 동생. 결혼 초에 몇 번 본 기억이 납니다. 남편과는 달리 운동을 좋아했고 눈빛이 살아있던 청년이었죠. 이혼했다는 소식은 뜻밖이었지만 사실 저는 누구를 집에 들일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눈빛은 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불편해할 거 알지만 가족이잖아. 3주만 눈 감아줘.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적막한 집에 타인의 존재가 들어오는 것이 이 숨 막히는 정적을 깨뜨려 줄 작은 돌멩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이라는 거대한 댐을 통째로 무너뜨릴 폭약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렇게 도준 씨와의 기묘한 동거가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차가워진 차를 마셨습니다. 50평의 아파트는 여전히 고요했고 대리석 바닥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3주 딱 3주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금기된 호기심이었을까요? 죽어있던 제 세포들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위로 도준이라는 낯선 침입자가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입자를 막을 의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그가 제 성벽을 부수고 들어와 저를 이 고독한 유배지에서 구출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의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은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잠자던 욕망을 깨운 둘씨, 도준 씨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도준 씨가 우리 집의 문턱을 넘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토요일 오후, 유난히 햇살이 따갑던 날이었지만 우리 집 거실은 언제나처럼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커다란 이삿짐, 가방 2개를 양손에 들고 들어서는 순간 박제된 표본 같던 공간에 낯선 생명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 진호와는 결코 한 배에서 낫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달랐습니다. 깍듯하고 정제된 마치 날이 잘 선 메스 같은 남편에 비해 33살의 도준 씨는 거칠고 야생적이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였다는 이력을 증명하듯 티셔츠 위로 드러난 그의 어깨는 단단한 바위 같았고 볕에 그을린 건강한 구릿빛 피부에서는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건강한 땀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인 듯한 채취가 풍겼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무채색이던 공간에 색채가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는지, 저녁 식탁에 어떤 꽃이 꽂혀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지만 도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오늘 일이 많이 고되셨나 봐요. 은가가 조금 피곤해 보여요. 그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내뱉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울컥하며 솟구쳤습니다. 13년 동안 남편에게 듣고 싶어 목이 말랐던 그 평범한 관심. 도준 씨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 말없이 다가와 조명을 아주 미세하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피로가 더 쌓인대요. 이 정도가 형수님 눈에 제일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따뜻한 히비스커스 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저의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 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었고 제가 어깨를 주무르면 어느새 따뜻한 물주머니를 챙겨다 주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언제나 자신의 논문과 명성에 고정되어 있을 때 도준 씨의 시선은 오로지 이 집 안에서 말라 죽어가는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 진우가 아닌 다른 남자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며 깨어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도준 씨가 우리 집에 머문 지 정확히 2주째 되던 비 오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열리는 건축학회 세미나에 참석한다며 1박 2일 일정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창밖에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장대비가 쏟아졌고 거대한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우리 집의 고요를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 씨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와인 잔 속에 비친 붉은 액체가 조명을 받아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위태로운 우리의 관계 같았습니다. 몇 잔의 와인이 오가고 취기인지 혹은 열기인지 모를 붉은 기운이 얼굴에 올라올 때쯤 도준 씨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형수님은 모르시죠? 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12년 전 그가 저한테서 무엇을 뺏어갔는지. 잔을 입술로 가져가던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도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준 씨. 진우 씨가 뺏어가다니요?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아 증오와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그랬어요. 겉으로는 우아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반드시 부수거나 뺏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12년 전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형은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그녀를 흔들었고 결국 그녀가 저를 쓰레기로 믿게 만들어 파혼하게 했죠. 그리고 형은 그녀를 갖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었던 뿐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믿어온 남편의 모습 뒤에 그런 추악한 일면이 있었다니. 하지만 도준 씨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그의 짙은 향기가 제 코끝을 유혹하듯 파고들었습니다. 형은 당신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존재를 자신의 집에 박제해두고 여자로서의 생명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수집품에 대한 집착일 뿐이죠. 그가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닿을 듯한 거리.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저는 피해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위태로운 상황을 갈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형수님은 성 때문에 방치된 채 시들어가는 당신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불쌍하고 동시에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의 커다란 손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3년간의 정조, 도덕심,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 모든 것이 빗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서윤아, 형이 버려둔 당신을 내가 다시 피어나게 하면 안 될까? 형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나의 오랜 갈증을 채워주면 안 될까? 그의 고백은 복수라는 독약과 사랑이라는 달콤한 시럽이 섞인 치명적인 술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거실의 조명은 그의 손에 의해 아주 낮게 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과 우리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제 인생은 영원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일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그 강렬한 감각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차가운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피어난 지독한 사랑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날 밤 제 몸은 이미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절실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번뜩이는 섬광은 적막하던 거실을 날카로운 은백색으로 물들였다가 다시 암전시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폭풍 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낮에 도준 씨가 뱉어낸 그 서늘한 진실들, 남편 진우의 추악한 이면, 그리고 제 뺨을 감싸던 그의 뜨거운 손길이 제 안의 견고한 댐에 이미 실금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기 위해 거실로 나갔을 때 집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에어컨의 냉기 대신 누군가의 체온이 빚어낸 후끈하고 밀도 높은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제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낚아채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도준 씨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에 이끌려 제가 도착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안방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남편 진우와 제가 공유했던 공간, 가장 신성하고 정결해야 할 우리 부부의 성역 말입니다. 그 침대에 눕혀지는 순간 제 이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서윤아. 너의 인생을 다 망치게 될 거야. 하지만 10년 넘게 굶주려온 제 감각들은 이성의 목소리를 너무나 쉽게 압도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늘 의무적이었고 소독된 것처럼 무미건조했지만 도준 씨의 숨결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귓가를 파고드는 그의 호흡은 훨씬 깊고 무겁고 무엇보다 간절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서윤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금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환상이 깨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기억해내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버릴 것 같았기에 우리는 오직 날 것의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배신을 덮어주는 유일하고도 친절한 안식처였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침대 시트 위로 그와는 전혀 다른 뜨거운 열기가 번져갔습니다. 시각이 차단된 곳에서 촉각은 더욱 예리하게 살아났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등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얼어붙었던 제 영혼의 강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뜨거웠지만 그것이 주는 쾌락은 지독할 만큼 달콤했습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같은 템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그가 누구의 동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여자와 한 사람의 남자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처절한 몸짓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박제된 인형처럼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뜨거워 본 적 없었고, 단 한 번도 제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준 씨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황홀한, 파괴적이지만 구원 같은 생명력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언뜻언뜻 보이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광기 어린 애착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에 대한 복수심에서 기인한 것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지금 제 살결에 닿는 이 열기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옅어지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생전 처음 보는 열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13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제 건축물, 제 인생이라는 성벽이 단 하룻밤 만에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남편의 베개 옆에서 남편의 동생과 함께 보낸 이 하룻밤. 이것은 명백한 타락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밑바닥에서는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껍데기뿐인 집을 짓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제가 드디어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자유를 얻은 방화범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이 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남편의 곁에서 미소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폐허 위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건넨 그 치명적인 독배가 저에게는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내지르는 비명이자 저를 죽음에서 깨운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침실에서 저는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전쟁 같은 현실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열기가 제 온몸에 낙인처럼 새겨진 이상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그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공기는 비현실적일 만큼 정온했습니다. 밤새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빗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창밖으로는 눈부시게 투명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방, 그 견고하던 성소는 어젯밤의 흔적들로 인해 이미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도준 씨는 약속대로 아침 일찍 짐을 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갈한 차림이었지만 현관문 앞에 선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열기 대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과 묵직한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구두끈을 묶고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복수라는 날카로운 칼날 대신 한 여자를 향한 애틋한 갈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서윤아, 이제 가볼게. 그는 짧은 인사만을 남긴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컥하며 문이 닫히는 그 금속성의 소리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50평 아파트의 넓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의 캐리어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제 심장 소리는 더욱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그가 머물던 게스트룸에 남겨진 희미한 비냄새, 그리고 제 온몸에 새겨진 지독한 열기뿐이었습니다. 1시간 뒤 남편 진우가 학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자세로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아주 작고 사무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윤아, 나왔어. 도준이는 나갔나 보네. 집안이 조용하네. 그의 목소리는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13년 전에도 그랬듯 결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가 어젯밤 누구와 이 침대에서 숨을 줄였는지, 제 눈빛이 왜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가방을 챙겨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방금 내뱉은 차가운 일상의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는 이제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13년간 제가 공들여 설계해온 이 완벽한 가정이라는 건축물은 사실 기초 공사부터 잘못된 부실 공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 없는 성실함, 온기 없는 예의,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가짜 평화. 저는 그 가짜 평화 속에서 박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 제한 번호로 온 짧은 문자 한 통.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형수님, 아니, 서윤아. 형에게 상처 주기 위한 복수는 어젯밤으로 끝났어.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비겁한 도망은 치지 않을게. 벼랑 끝에서라도 당신이 손을 내밀어 준다면 난 절대 놓지 않아. 기다릴게. 문자를 읽는 순간 억눌러 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치밀한 가스라이팅의 연장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까지 이용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는 13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제 인생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려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했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은 무너뜨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로 예약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가짜로 점철된 이 결혼을 끝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남편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시동생과 바람이 났다는 지독한 오명이 제 남은 인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안온함 속에서 말라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끝이 설령 길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저는 그 벼랑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도준 씨에게 달려가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욕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입니다. 사랑은 때론 파괴적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허물고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며 세상을 등지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파괴의 끝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파멸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남편 진우가 서재 문을 열고 저를 부릅니다. 서윤아, 커피 한 잔 줄래? 설탕 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에 번진 눈물을 닦아내고 단단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변호사의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껍데기뿐인 집의 문을 열고 나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3년의 안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멸이 예정된 진실한 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삽을 뜨려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에게 부디 비난보다는 용기를 주시게 빌며